네, 안녕하세요. 문제 풀어보셨죠? 되게 쉽죠? 그거 아니요. 그죠? 이 앞뒤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뭐,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문제 하나씩 익혀가면서 쭉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합니까? 55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이 공인중개사 파트 여기는 뭐 가볍게 봐주십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와 있어요. 잘 봐보세요. 55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56페이지 2절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앞에 서론 파트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인중개사란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되려고 앉아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시행 기관부터 나옵니다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누구냐? 자, 원칙은 시도지사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요. 이거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별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 게 원칙이야. 강원도 따로,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전국적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는 거지.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시험 시행 기관장 자 2절에서 1번 원칙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시도지사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특광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통틀어서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밑줄.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국장이 왜 한다 그랬어요? 균형유지. 그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나와 있죠. 그래서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 됐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대요. 자, 양가로 2번의 마지막 zet줄 의결이란 단어 나옵니다. 찾았어요? 거기만 동그라미.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결을 거쳐서 해요. 혼자 못해. 그래서 의결 동그라미 쳤어요. 예,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래, 진하게 쳐야 돼. 아주 좋았어요. 그건 안 잊어먹네. 자, 아주 좋았어요. 아니 뭐 그것도 다 잊어먹고 그래요. 그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도지사 바빠 죽겠는데. 그죠? 뭐 평창 올림픽 준비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 받은 기관을 우리가 무슨 기관이라 그래요? 수탁기관이라고 말을 써요. 그럼 수탁기관은 어디가 되냐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될 수도 있고, 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래서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관보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고 위탁 받은 기관이 누구고 자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57페이지 첫째 줄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부협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학교는 안 들어가요. 학교에 X라고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저 뒤쪽에도 또 위탁이 나오거든요. 학교는 안 들어가요. 대학교 같은 안 들어가고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부. 그럼 지금 현재 시험 어디서 하고 있어요? 휴넷에서요? 아니 그것은 거적이고 원서 접수 안 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자 그럼 산업인력공단이 여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후단에 시험시행기관장은 자 마지막 줄 간보에 고시한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이런 걸 간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는 거. 시험 시행 기관장이 간부에 고시한다는 거. 됐습니까? 예, 이런 걸 꼼꼼하게 해야 돼. 우리가 뭐고 대충 해놓으면 점수 안 나와.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예, 그 정도. 그다음에 2번 공인중개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여기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자, TP 넘어오세요. 59페이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3번에 보면 응시 자격이 있어요. 응시 자격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있나 봐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자, 성별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죠. 그러면 연령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연령 없어요? 그럼 국적은? 아,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학력, 성별, 국적, 연령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하고 연령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미성년자 계세요? 공부하는데 전혀 걱정 없어요.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또 외국인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수학시험도 외국인 간혹가다 와요. 뭐 캐나다 국적 가지신 분, 미국 국적 가지신 분, 그렇죠? 간혹가다 와.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적 연령 불문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거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시험 볼 수 있느냐. 결격 사유는 이제 오늘 진도 나가려고 모르겠네. 야,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결격 사유가 뭡니까?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달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이런 거. 이 기간 동안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학교 가면 자격증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아, 그럼 시험 볼 수 없다는 소리네?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야 안 나와요, 시험 봐갖고. 아, 그럼 시험 볼 수 있는 거네? 아,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파산자도 볼 수 있고, 징역형을 받아도 있고, 집행유예도 받아 있고, 가능해요? 예, 시험 봐서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요. 자, 시험 봐서 학교 가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혹시라도 집행유예 받은 사람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신 분이 쉬는 시간에 쫓아오는데 나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아, 쫓아와. 그러니까 알지. 아,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불안하나 봐. 이거 공부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요. 근데 결격 사유 기간이 그런 거고 예외적으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시험 못 보느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그죠? 예, 그거 알아야 되고. 근데 나머지는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알아둘 게 부정행위자가 있어요.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5년간 응시가 뭐가 돼요? 제한이 됩니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응시가 제한돼? 5년. 그러면 잘 봐봐요. 보고 있습니까?
이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부정행위자는 뭐 컨닝에 딸지 뭐 이렇게 대리시험보다 걸리면 5년간 시험을 못 보는데, 그럼 이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는 자격을 취득하든 못하든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격 사유 끝날 때까지. 자격증은 나오더라도 뭐가 끝날 때까지? 결격 사유 끝날 때. 중개업 자체를 못해. 보조원도 갈 수가 없어요. 소속 공인 중에서 갈 수 없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만 못 봐? 시험만 못 봐.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같이 시험 못 보지만은 이건 중개업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개 보조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보조원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컨닝에도 관계 없어. 걸리면 그냥 보조원 하는 거야. 몇 년간 5년 지나고 또 시험 보면 돼. 이해되셨어요? 예, 좋았어요. 자, 뭐 컨닝을 권장한 사람 같네. 하여튼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밑줄 그어드릴게요. 응시 자격 양가로 1번 나와 있습니까? 자, 그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경력, 지역 제한받지 않는다. 자, 국적하고 연령 동그라미. 자, 국적하고 연령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큰 2번에 응시 자격이 없는 자 나와 있죠?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근데 이 자격 취소는 결격 사유죠. 근데 시험 못 보니까 뭣도 못 한다 그랬어요. 중개업. 그래서 두 번째 줄 후단. 3년 동안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가 없다. 그 지문 체크하세요. 체크하셨어요? 근데 부정행위자는 두 번째 줄 몇 년 못 본다 그랬어요? 처벌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자격시험을 정지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정행위자 걸리면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통보해 주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그거 지체 없이 통보해 주세요. 자, 드디어 지체 없이가 처음 게시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지체 없이가 10개가 나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빼고 중개사법에서만.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가 나옵니다. 자, 부정행위자 걸리면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왜 그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원도에서 시험 부정에 걸리면 또 서울 가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 통보를 해주게 돼 있다고.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이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뭘로? 중개 보조원.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보조원으로 종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응시 자격이 정지될 뿐이지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그것도 몇 줄 보세요. 자, 몇 줄 걷습니까?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세요. 시험 시행이 나왔는데 시험은 매년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이상에다 동안을 주세요. 1년에 2번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겠지만 1회 이상입니다. 이상 동안을 쳐보세요. 또 반대로 단서에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시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볼 수도 있고 반대로 2년에 한 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럼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 그 두 번 의결 동안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방법을 봐볼게요.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1차. 우리 그 1차 과목, 2차 과목 구분이 되잖아요. 1차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다 객관식인지 알고 왔어요? 다. 예, 그래서 이제 1차는 선택형이라 그래. 그 오지선다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 선택형에도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차는 어떻게 출제해야 된다고 알고 왔어요? 똑같아요? 선택형이? 예? 논문형이에요. 그렇죠?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1차는 그렇다 치고 이건 뭐 할 수 있다니까 안 나와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1차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이야. 그럼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요, 2차 과목? 우리 과목이 1차인지 2차인지도 몰라 지금. 1차 과목이 민법하고 부동산계로 두 가지야. 나머지 과목은 다 2차.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이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논문이야. 주관식 단답형. 선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지금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아, 몰라서. 근데 오늘 문제도 선택형으로 나갔는데? 오늘 문제 있잖아요. 근데 왜 선택을 줘서 논문형을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단서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고, 이 단서가 뭐냐면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되,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은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1차, 2차 구분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2차 시험 방법 있잖아요. 2차 시험 방법도 1차 시험처럼 출제가 돼. 그러니까 2차 시험도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현재 다 1, 2차가 뭘로 나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단서가 없어지면은 뭘 준비해야 돼요? 올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논문이 나올 수 있다고. 이게 올해 빨리 합격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단서 조항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 근데 안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계속 뭐 없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저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 과목은 저게 시험 문제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2차가 무조건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같은 날 동시에 시행했을 때 이때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이렇게 지문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선택형 출제된다. 이 지문은 틀리다고. 이해됐어요? 우리 과목은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2번 시험 방법 봐보세요. 양가로 4번하고 5번 거기 묶어가지고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양가로 4번하고 5번이 원칙. 자, 1차는 뭐라고 써요? 선택형 동그라미 4번에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답니다. 그럼 2차는 논문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단서가 양가로 2번이 단서야.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줄부터 몇 줄 보세요. 1차,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나와 있어요. 이때 2차 시험 방법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02, 1, 2차가 다 선택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논문형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부 면제가 나왔어요.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만 일부 면제, 1차 시험 면제 받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회란 말은 뭐예요? 다음 연도란 소리요? 다음 번이란 소리요? 다음 번이에요. 1년에 2번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입니다. 그럼 그 외자 부동산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1차 면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 박사는 땄는데? 안 해줘 그래? 그럼 석사는?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안 해줘요. 옛날에 석사 학위 이상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로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서 첫째 줄만 적으세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1차 시험을 면제. 다음 해란 말은 다음 번을 의미해요. 다음 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해라는 것이 다음 연도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돼. 자, 거기 끝. 자, 오른쪽 페이지. 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일주일만 학원 나오면 과목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책을 잘못 갖고 와서 그러지. 그렇죠.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돼. 또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뭐 시험 과목이 뭐냐 1차 시험 과목이 뭐냐 이거 나오면 다 맞히지. 그렇죠? 공부하신 분이 그것도 모를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을 안 나오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 5번 보세요. 출제위원의 임명이촉 나와 있어요.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이촉하느냐? 누가 임명이촉한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자 양갈 1번 주어 동안에 시험 시행 기관장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 이걸 통틀어 출제위원이라고 하거든요. 임명이촉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이죠. 이게 진하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요? 시도지사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 국장이 그러면 틀리고 무조건 시도지사라면 틀려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포괄 개념이에요.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제위원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양갈 2번은 나눠놓고 양갈 3번 출제위원하고 시험 시행 업무 종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면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출제위원들에게. 그 다음에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이 있어요. 자, 첫째 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이 있어요. 뭘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할지 그 출제위원 소속에 있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제줄 몇 년간 출제위원을 이촉하면 안 돼? 5년. 뭘 떨어뜨린 출제위원? 자, 여러분들 15회 때 시험 안 봤죠? 그때 15회 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공인 중에서 15회 때. 그래서 전국적으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 부산에서 차 뒤져놓고 서울시청에서 데모했어요. 그리고 추가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800 몇 명밖에 합격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민법 시험에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도 다 못 풀고 지문이 이렇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10분 늘어난 거예요. 지금 1시간당 얼마 줘요? 50분 줘요. 옛날에 40분 줬어요. 그러니까 1분에 답안지까지 옮긴 시간까지. 근데 그 사건 때문에 10분 늘어나고 이제 50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옮긴 시간 따로 늘어난 건데 그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몇 년간? 5년간 출제는 이쪽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 5년간. 근데 15회니까 5년 지났어 안 지났어? 그럼 그 출제위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네. 여러분 내가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5년간 출제위원 이쪽에서는 아니 된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DP 넘어가세요. 자, 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험 시행 공고가 나와 있어요. 자, 예정 시험 시행 일시는 두 번째 줄 매년 2월 28일까지 밑줄 그으세요. 예정 시험 일시. 자, 올해 여러분 29회죠? 언제 시험 볼 것이다. 이미 공고 났죠? 안 났나? 예, 예정 시험 일시 났을 거예요. 그 2월 28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서 이전엔 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진짜 시험일시 시험 장소가 또 나와요. 진짜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나와요.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자, 양갈 2번 마지막 제죠. 자,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익혀 두셔야 되는데 예정 시험일시는 매년 2월 28일이고 진짜 시험일시는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부터 며칠 전까지? 90일. 간보 일간시험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죠? 시험 장소를 할지 시험일시 다 공고가 돼요. 진짜 시험일시 장소도 나와요. 원주 무슨 학교에서 시험 볼 것이다. 이해됐어요? 예. 90일 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서. 자, 첫째 좀 해주세요. 양가리 2번 첫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응시할 때는 시도 조례로 따라야 돼요.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아주 좋았어요. 시도 조례. 왜? 실시권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처럼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죠? 위탁받은 자가 그죠?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 그러면 여러분 교재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양가리만. 밑에 보세요. 그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 시도 조례 적어놨어요. 다만 두 번째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국장 동그라미 쳤어요?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지금처럼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위탁받은 자, 즉 산업인력구원장이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얼마 납부했어요? 1, 2차 다 보면 2만 얼마 냈죠? 8,000원인가? 그랬어요? 안 봐봐서 모르겠죠.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두 가지 다 보면 그래서 응시 수수료가 이런 형식으로 결정이 돼. 이해됐어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양가리 2번. 나머지는 나눴고. 자, 오른쪽 3번을 보세요. 합격자 결정.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1차 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을 해요? 평균 60. 그러니까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해서 평균 60이야. 과락 몇 점 없지? 41점. 2차도 마찬가지. 2차는 2차끼리 계산해야 돼요. 평균 60점이고 과락 40점 못 쓰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럼 이제 평균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 과목을 골고루 60점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공부를 해도 어떤 과목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은 뭘 많이 올려놔야 돼? 그렇지, 공인중개사도 아주 그게 키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과목은 60점 목표로 하면 안 돼. 몇 점 목표로 해야 돼요? 80점은 목표로 해야 돼요. 80점. 최하 80점을 목표로 하면 그걸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 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열심히 따라오면 97.5점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최하가 80점 선을 놓고 공부를 하라. 됐어요? 예, 그래야지 혹시 뭐 점수가 안 나거나 하면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 60점이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뭐 그 1번하고 2번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안 읽어봐도 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양가로 3번을 알아야 돼. 자,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가로 3번. 자, 응시시행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최소 선발일은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자, 이 점을 잘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뭐름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미리 선발 인원을 공고를 해요. 최소만.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공고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럼 이제 10,000등까지 자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거. 그리고 응시에 최소 선발 비율 올해 10%만 응시에 뽑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와버리면 거기에 잘라야 돼요.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요. 그때는 시험 시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렇게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기관장. 이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자 잘 알아야 돼. 시험 시행기관장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 다음에 합격하면은 합격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공고를 할까? 이것은 시험 시행기관장. 그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중간에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고를 합니다. 자, 합격이 되면 합격자를 공고하는데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요. 권한. 누구 권한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자, 자격증은 누가 줄까요? 시도의사가 줘요. DP에 넘기세요.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줘요. 그러면 철판 봐보세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당연히 시도지사가 주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가 줘요. 지금 여기서 시행을 해도 자격증은 누가 줘? 그게 중요해요.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지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격증 받아와야 돼? 시청이란 말이 지금 나와요. 시도지사라 그랬는데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어디? 강원도지사한테 받아와야 돼. 그럼 도청에 가야 돼. 도청. 강원도청에서. 이해됐어요? 원주시청 가면 웃기다래.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이해됐어요? 시도지사라니까. 여기서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원도 도지사한테 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도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가 결정하면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 나오냐 또 관심사죠.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납니다. 두 번째 후단, 세 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올해 10월 말에 시험 보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공고가 되거든요. 합격자가. 그러면 11월 말에 공고가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자격증 나온다? 1개월. 그러면 12월 달에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안으로 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올 12월 되면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 이해됐어요? 다 공인중개사예요. 왜? 다 합격하니까. 합격하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당연히 합격해야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을 가져봐. 오늘 나 처음 등록했는데 공인중개사 된다겠죠. 지금 좋아가지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자, 이해됐어요? 예. 자, 하여튼 공인중개사.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될 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오늘까지 날 춥다고 학원 안 나와버리고, 그렇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합격 멀어져요. 자, 청색 2번 자격증 재교부. 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재발급 받겠죠. 그러면 이제 자격증은 누가 재발급해 주냐 이걸 알아야 돼.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시도의사인데 여러분들 그 강원도에서 여러분들 그 자격증 교부 받죠? 여기서 시험 볼 테니까, 원주에서 시험 볼 테니까. 근데 서울 가서 영업하다가 잘못되었고 분실해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서울시장이냐 강원도지사냐 이게 문제예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겠어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거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양가리 1번 세 번째 줄, 양가리 1번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교부한 시도지사. 이 지문을 알고 있어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 무슨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재발급. 교부한 시도지사. 자, 거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절. 오른쪽 3절 나와 있어요.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가리 1번 두 줄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되어 동그라미. 양도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그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벌칙을 알아야 돼.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었을 때 어떤 제재가 들어갔냐? 양가리 2번 자격이 취소가 돼버려요. 자격이 뭐가 돼?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거기 밑줄 보세요. 자, 벌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돼버려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양도되어 하면 돼 안 돼?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돼, 안 돼?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빌려달라면 200? 안 돼. 그죠? 안 돼. 하여튼 걸리면 자격 취소야. 안 걸리면 관계없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뒷배 넘어가세요. 자격증 양수되어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 양수되어 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빌린 사람은 징역 벌금만 들어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예, 그럼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가 안 돼?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1년하고 1천만 들어가는데 징역 벌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큰 2번 공인 중에 사칭 금지란 말이 있어요. 공인 중에 아닌 자 또는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 명칭을 쓰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공인중개사 아니죠. 근데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명함이랄지 뭐 전단지랄지 이런 데 쓰면 안 돼.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받고 돌리다 걸리면 1년하고 1천. 이것도 1년하고 1천이야. 이것도 1년하고 뭐다? 1천.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고 돌렸어요. 명함에다가. 자, 이것은 걸리겠어요?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 공인중개사 문자가 없으니까. 진짜로 안 걸려? 자, 봐봐요. 그 지문 다시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란 단어 있어요? 그럼 유사한 명칭이 안 들어갈까? 그래도 안 걸려?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판사가 이거 걸린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죠? 예. 아니, 했어요. 그래서 거기 2번 판례 보세요. 그 판례 있어요? 색깔 있는 부분 2번 판례 보면 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네.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한 것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거기 밑줄에서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유사한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갔는데 이해되세요? 저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이미 판결이 나와 있어요. 사건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유사한 명칭에 걸려 들어가.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꼭 공인중개사 문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건 그냥 취지가 뭐냐면 남들이 공인중개사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판결 취지가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유사한 명칭을 쓰지 말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기 전에 쓰고 싶으면 참아야지. 어떻게? 꼭 그렇지.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69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나와요. 자, 성명 생년월일 써보세요. 내가 자격증 드릴 테니까. 그렇죠? 사진은 갖다 얼굴 대고. 그렇죠? 자, 자격증 이거야, 이거 받으려고 여러분들 1년간 고생해야 돼요. 별것도 없죠? 오이직 들어간 사진 하나, 성명 하나, 생년월일 하나, 시도의사 직인 하나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준다 그랬잖아요. 시도의사 직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증 이거 생각.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 안 될 때는 이걸 코팅해갖고 붙여놔. 이놓고 이걸 취득해야 된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봐요. 그래서 미리 드릴게요. 자, 지금 미리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 보세요. 자, 2장 파트는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2장 파트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 벌써 40분이 흘러버렸네. 자, 3장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개설 등록하고 결격 사유. 이제 이 파트가 뭐 중요해요. 그래서 1절 개설 등록 제도 해가지고 74페이지 등록 의의하고 75페이지 법적 성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서히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자, DP 넘어가세요. 76페이지 2절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개설 등록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내가 자격증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있어야 등록하러 가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격증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등록 절차 공부할 건데, 자, 가장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요. 뭘 갖춰야 돼요?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 서류 제출해야 돼요. 구비 서류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그죠? 그럼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합니까? 그게 아니죠? 뭘 설정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업무 보증 설정. 보험 드는 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자, 보증을 설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이게 등록 절차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분석할 건데 책 순서대로 나갈게요. 그러면 등록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이걸 공인중개사라래. 그럼 법인도 등록할 수 있어요? 예, 법인도 가능. 이 두 가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애국인도 가능하겠어요? 애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 가지면 등록할 수 있어요. 애국 법인은 요건만 갖추면 돼요. 애국인이든 애국 법인이든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신 분이죠?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돼? 왜 대답 안 합니까? 하여튼 안 해. 아, 좋았어요.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하는 소공이 등록할 수 있냐?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있으니까.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우리 법에서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이걸 이중 소속이라 그래. 이중 소속을 하게 돼 있어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 신분을 가지고는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소공을 그만둬야 돼요. 자, A라는 개업 공인 중개사 밑에 B라는 소공이 있어요. 이분이 등록을 하면 B가 개업 공인 중개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장이고 여기는 직원이잖아요. 양쪽이 근무 못하게 됐다. 이걸 이중소속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등록하려면 소공을 그만둬야 돼. 그만두면 소공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신 분들이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번에도 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졌죠? 예, 그랬어요. 변호사, 먼스, X.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라 이 말이야. 괜히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하려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76페이지 큰 1번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등록 신청사. 신청자 나와 있죠? 1번 공인중개법인데 양갈 1번 첫째 좀 해주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양가로 2번 애국인 동그라미 후단에 애국법인 나옵니다. 양가로 2번에 애국인하고 애국법인도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합니다. 자, 3번은 나눴고, 그 다음에 큰 2번 등록 신청을 제안받은 자 양가로 1번 주어 동그라미 소공 안 됩니다. 소공 안 돼요. 자, 양가로 2번 변호사 안 됩니다. 변호사 동그라미.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세요. 신청자 관련해서는. 자, 오른쪽 페이지 등록 기준 나와 있어요? 뒷페이지 넘기세요. 기준 엄청 많네요. 법 조문에 보면. 자, 그러면 왼쪽에서 누구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 그럼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겠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기본이고, 두 번째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실무 교육이 중개업 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 했죠. 이걸 받아야 돼. 그러면 실무 교육 실시권자는 누굽니까? 기초 교재할 때 조금 배웠는데. 실무 교육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요. 잊어먹었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실시권자고, 근데 그분들이 실질로 실무교육 실시해야 안 해? 위탁을 해, 위탁.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랄지 대학 같은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거기 신청해서 받으면 돼. 그럼 몇 시간 정도 받으라 그랬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3, 4일은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그러면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받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여기서. 자, 지금 신청한 다음에 이때부터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3년 후에 개설 등록할 것인데 친구들이 받으러 가니까 미리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받아야 돼. 이게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너무 빨리 받으면 또 받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일단 실무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무슨 교육? 실무 교육. 그 다음에 중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돼요. 뭘 확보해야 돼요? 사무실 확보. 사무실은 공부할 게 많죠? 자, 좀 이따 밑줄 그을 테니까 칠판 봐봐요. 내가 밑줄 다 그을 테니까 칠판을 보라고. 미리 그으려고 하지 말고.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그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가 안 됐는데 준공검사랄지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건물에 그런 건물은 가능해요? 거기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뭐 컨테이너 박스랄지는 가설 건축물은 사무소 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럼 면적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한 평이든 100평이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해야 됩니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대차라는 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쓰는 거,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뭘 확보하면 돼? 사용권. 사용권 이런 걸 확보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미등기 건물에는 가능하겠어요? 등기가,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된 건물 가능해요. 어디만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 근데 보통 건축물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등기부 올라가거든요. 건축물 대장이면 기재되어 있으면 아직 등기가 안 올라갔더라도 가능하고. 근데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안 돼? 예,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네. 지금 하고 있어요?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무슨 건물 안 돼? 무허가 건물은 사무소 낼 수 없어. 근데 중개 대상물은 된다고 했죠? 이 앞지에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지만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야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추면 등록하러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결격 사유 보니까 여러분 다 없네 지금. 사무소는 내면 돼. 실무교육은 3, 4일 받으면 돼. 이건 단기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자격적인 문제. 이것도 1년 투자하면 돼. 1년 공부하면 돼. 열심히 하고만 열심히 출석해봐. 그럼 자격증 나와요. 그죠? 안 나올 것 같아. 합격하면 나와.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78페이지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이 말은 이미 자격증을 갖췄다는 소리고, 자, 1번 실무교육 받았을 것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거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미리 받으면 안 되고,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그 두 줄만 밑줄 그으면 돼. 그 밑에 내용들은 저 뒤에 또 나와. 여기서 안 봐도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리 2번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거의 다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첫째 줄. 어디에 기재된 건물?
양가로 2번 보라 그랬어요. 자,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 자, 두 번째 줄 맺어보세요. 건물에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 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맺어보세요. 그 옆에 가설 건축물은 뭐가 된다? 제외. 그것도 밑으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주의할 점 나와요. 주의할 점 나와 있어요?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될 건물일 필요는 없다. 이 지문. 그럼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미등기 건물 가능 이렇게 적고, 근데 그 옆에다 적어 무허가 건물 X라고. 자, 무허가 건물 X라고 적어야 돼. 무허가 건물 먼스 X. 좋아요. 됐어요? 무허가 건물 먼스 X. 자, 동그라미 2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이전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을 확보하라. 이 지문 있습니까? 예, 밑줄 것이고. 이게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소리죠.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사무소 면적에는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놔놓고, 자, DP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등록 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제 결격 사유는 뭐, 일단 배우겠죠? 일단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뭐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여기 밑줄 그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과철 등록 기준은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이제 법인 들어갑니다. 법인이 과철 등록 기준. 자, 칠판을 봐보세요. 법인이 과철 등록 기준은 첫 번째가 뭐예요?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뭐 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가 되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3천만 원의 회사 설립해서 등록이 안 돼요. 자본금 최소 얼마 가지고? 5천.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이 이제 상법상 회사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적어볼게요. 주식회사가 있고 또, 자, 유한회사가 있고 또,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합자회사가 있고 또 한명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 회사나 설립하면 돼요. 그럼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회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회사는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하든 협동조합 둘 중 하나면 돼.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 5천만 원.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영리법이요. 반대해서 가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등록이 안 돼. 됐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영리예요. 영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건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밑줄 그어볼게요. 양가리 1번 제목 밑줄 보세요. 양가리 1번 제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일 것?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해됐어요?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된다? 제외.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이 회사 종류가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몇 가지? 5가지. 회사 종류 좀 알아두세요. 종류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른쪽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그 세 줄 맺어보세요.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다. 민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은 등록이 안 돼.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제외된다. 그것도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DP 넘기세요. 자, 2번에 보면 이제 법정 업무라 그랬어요. 이거 법 14조거든요. 14조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정 업무 14조는 뭐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겸업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6가지는 또 다음 주에 단어를 바꿔서 나오니까 오늘은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을 일전에 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등록을 신청을 해요. 겸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럼 등록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줍니다. 겸업 안 해도 관계없어요. 뭐만 들어가면 있으면 돼? 중개.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겸업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등록을 해줘요? 안 해줘요? 예? 해줘요. 근데 겸업 중에서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겸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등록을 해줘요. 그럼 건설업은 겸업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하고 건설업 같이 하겠다. 이건 등록해줘 안 해줘? 이건 안 해줘. 6가지를 했을 때.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지 않고 상담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등록은 안 해줘.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중개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양가리 2번 제목 밑줄 그으세요. 법정 업무 14조 이 조항은 좀 알아두세요.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를 말합니다. 설립된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세요. 기본적 필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중개업의 다음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다음 업무가 몇 가지? 6가지. 그 밑에 쭉 있죠?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나놓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대표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보세요.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대표자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제한 임원이라고 했죠. 임원 누구를 말해요? 어떤 회사? 이 두 회사를 말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감사를 말해요. 자, 이사감사. 주식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이사감사. 뭔사? 아, 이게 임원이다. 그럼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겠어요? 업무집행자를 따로 줍니다요. 업무집행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원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어떤 회사? 이 두 회사요. 여기는 사원들이 있어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유한책임사원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사원만? 무한책임사원만 해요. 무한. 한 명에서는 다 무한책임사원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만 여기서 말한 사원이 되는 겁니다.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회사 재산으로 책임 못 지면 개인 재산까지 털어갖고 책임질 사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책임질 사람이니까. 뭐 주식회사로 보면 임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몇 분의 1만 자격증 있으면 돼? 3분의 1. 그럼 이제 그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이게 좀 맞춰봐요. 어려워. 이거 뭘 것 같아요? 예, 비슷한데 아니고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내가. 임원 10명이에요. 임원도 어려운데 10명 얼마나 어려워. 그쵸? 자,
자, 이 동그라미가 임원 10명이에요. 그러면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대표자 한 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빼고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분의 1.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중에서 몇 명? 3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럼 총 몇 명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10명 중에 4명은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제한 몇 분의 1? 3분의 1.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제목 밑줄 그으시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죠? 대표자를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제목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리고 이제 해설 부분은 그 동그라미 2번만 밑줄 그으세요. 해설. 임원하고 사원 개념. 임원은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누구라 했어요? 이사 감사. 자, 유한 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 나와 있어요? 사원이란 합자 한 명의 사원.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그것만 이쪽 번호 한번 봐주세요. 제목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하고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원 동그라미 쳐세요. 제목에서 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칠판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임원 총 몇 명이요? 10명이죠. 그럼 몇 명이 실무 교육 받으란 거예요? 10명 다. 자격증 있든 없든 관계없어.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아. 핵심이 전원이란 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원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이 경우 임원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를 불문하고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뿐만 아니라 담당하지 않는 임원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실무교육 받으라.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사무소를 법인도 사무소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왼쪽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라 이런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이제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전원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 10명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가 있어. 파산자야. 그러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하든지 빼든지 해야 돼. 최소 임원만 갖추면 빼버려도 돼버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해갖고 몇 명이 어울려서 법인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요건 갖춰서 신청해서 등록 받으면 돼. 법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등록 기준, 법인 등록까지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죠? 그럼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휴식 갔습니다. 휴식.